자, 84회, 84회죠. 1급입니다. 이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재무상태표가 나오면 일정 시점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맞는 거네요. 일정 기간 동안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일정 기간 경영 성과는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돈익 계산서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금 흐름표가 되겠죠. 현금 흐름표가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일정 시점. 맞죠?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예, 맞습니다. 3번이 정확하게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답은 기업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4번은 자본 변동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며 나머지 사실 3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번, 2번, 4번 보기들도 각각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고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다음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액법은 정액법이니까 매년 같은 금액을 상각하는 거죠.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예, 1번 맞습니다. 감가상각의 주 목적은 취득 원가의 배분에 있다. 그렇죠? 원가의 배분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 번째, 감가상각비는 돈익계산서의 단기 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로만 되게 처리한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사무실에 사용되는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됩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사용되는 것은 제조 원가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원가에 가산되어야 됩니다. 사무실에 사용되는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습니다. 하지만 공장에도 기계장치나 건물 이런 것들도 감가상각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제조간접비가 되겠죠. 제조 원가로 계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되어야 됩니다. 예, 맞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문제네요. 첫 번째, 보유 중에 수취하는 받은 배당금과 이자는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1번 맞는 말이며 이것이 바로 배당금 수익이 되겠죠. 1번 내가 단기 매매 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 배당금과 이자는 배당금 수익이 됩니다. 배당금 수익이 되니까 배당금 수익은 영업 외 수익이 맞습니다. 1번 맞네요. 2번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모두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에서 수수료 관계인데요. 살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900번대로 처리합니다. 영업의 비용이지만 팔 때 수수료는 처분금액에서 가감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 팔면서 수수료 들었을 경우는 이익을 보고 팔았으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에서 빼고 손해를 보고 팔았으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에 더하고 수수료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처분과 취득 모두에서 발생하는 것은 영업 외 비용으로 한다. 즉 수수료 비용으로 한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처분할 때는 수수료 비용을 적지 않습니다. 살 때만 수수료 비용으로 따라줬고 900번대 영업외 비용을 하고 팔 때는 수수료 비용을 적지 않고 단기 매매 정권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에 가감을 해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답은 결산 시점에 시도금가보다 공정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예, 맞습니다. 결산 시에 내가 산 가격보다 공정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손실로 합니다. 이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손실이 영업외 비용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답은 처분 후 보유 과정에서 취득 후 사고 나서 보유 과정에서 시장성을 상실하는 경우, 시장성을 상실한단 말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른 계정 과목으로 재분류해야 된다. 예, 맞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단기 매매 정권을 사고 나서 시장성을 상실하게 되면 매도 가능 정권 178번짜리 투자자산입니다. 으로 재분류해 줘야 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4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요거는 계정과목이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실기화면에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보기 계정과목을 찾아보시면 답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무형자산입니다. 제가 영업권과 임차보증금 2개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실기화면에서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 컨트롤 F. 자, 영업권 해보면 됩니다. 자, 찾아졌네요. 영업권이 찾아졌고요. 여기에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해당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한 개 더 볼까요? 임차권리금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F. 임차권리금. 없네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비를 놓고. 자, 그러면 임차보증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차보증금. 찾아졌네요. 자, 임차보증금은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이렇게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즉 무형자산이 아니라는 거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계정과목이 보기에 4개가 나오면 이거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 실기화면의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일단 한번 찾아보고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모르는 문제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5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결산정리 사항이다. 2019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기록될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퇴직급여는 각각 얼마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 사항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전기 2월이네요. 200만원. 즉 1월 1일날 퇴직급여 충당부채 200만원이 전기에서 2월됩니다. 나는 1월 1일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00만원 있네요. 두 번째 7월 15일 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월 15일 현금이 차변이 있으니까 대변으로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 계정은 위에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즉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은 우리 회사 직원이 퇴사해서 현금 100만원을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꺼내서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7월 15일 우리 회사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1월 1일날 100만원이 전기에서 2월됐고 7월 15일날 직원이 퇴사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만원을 꺼내줬습니다. 따라서 7월 15일날 퇴사 처리를 하고 나면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00만원이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2019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400만원이다. 그러면 내가 현재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00만원이 있습니다. 전체가
400만 원이 되려면 300만 원을 보충해 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퇴직급여 300만 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300만 원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답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총 얼마가 됩니까? 400만 원이 적립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퇴직급여는 얼마?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요거 둘 다 300만 원은 없죠? 둘 다 300만 원은 없으니까 관계가 없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퇴직급여는 300만 원이고요.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300만 원을 설정하면 기존에 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만 원이 있었잖아요. 요 100만 원하고 합해가지고 총 400만 원이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분류되는 계정과목 중 성격이 다른 거네요. 이렇게 보기 4개의 계정과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꼭 계정과목 및 주교등록에서 찾아보세요.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다 동일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 처분이 찾아봅니다. 컨트롤 F 단기매매증권 처분 22 찾았더니 자, 여기 나왔습니다. 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이고요. 두 번째,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컨트롤 F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입니다. 평가이익 했더니 나왔네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도 영업외수익이네요. 이렇게 영업외수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컨트롤 F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자, 이것도 나왔네요. 자,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도 영업외수익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식 처분이익 컨트롤 F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해보시면 자, 여기 나왔네요. 위쪽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뭘로 나왔습니까? 자본잉여금입니다. 따라서 6번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번, 2번, 3번은 다들 영업외수익이고요. 4번은 자본잉여금이었습니다. 이렇게 6번 같은 문제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실기 화면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자, 매출 총이익은 일단 공식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물론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 됩니다. 이 공식이 이용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알 수 있는 것부터 이 공식에 대입하겠습니다. 총 매출액이 50만원이네요. 따라서 총 매출액 50만원 적었습니다. 두 번째, 기말상품 재고액이 11만원이네요. 기말상품 재고액 11만원 적었습니다. 매출 애누리입니다. 매출 애누리와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빼야 됩니다. 따라서 매출 애누리는 매출액에서 5천원을 뺐습니다. 다음 매출 할인입니다. 매출 할인도 깎아줬으니까 매출액에서 뺐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 매입 할인. 매입 할인은 매입액에서 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총매입액이 있네요. 20만원. 자, 총매입액 20만원부터 줬고요. 다음 매입 할인 5천원 뺐습니다. 그리고 매입 환출도 있네요. 매입 환출 5천원 뺐습니다. 왜? 샀다가 돌려줬으니까 빼기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상품 재고액 10만원, 기초상품 재고액 10만원 적었습니다. 자, 이거 위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 공식에 적을 수 있는 것만 다 적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요거 매출 원가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상품 재고액이 10만원, 그리고 총매입액에서 요거 빼고,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면 요게 총매입액 20만원에서 만원을 빼니까 19만원이고요. 19만원과 요거 더하면 29만원. 29만원에서 11만원 빼니까 11만원입니다. 다음, 이게 11만원이니까 이 매출원가도 얼마가 된다? 11만원이 되고요.
매출액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50만원 했더 5천원 빼고 2만원을 빼니까 47만 5천원입니다. 최종적으로 보시면 매출액 47만 5천원에서 매출원가 18만원을 뺐더니 매출 총이익은 29만 5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29만 5천원이 됩니다. 자, 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공식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 공식 매출 총이익과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을 아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매출 애누리와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빼고 그리고 매입 할인과 매입 환출은 매입액에서 빼는 항목입니다. 차감하는 항목이에요.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매출 애누리가 팔았는데 하자가 있어서 깎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금액에서 빼야 되는 게 맞고, 다음 매출 할인은 팔았는데 약속에 의해서 깎아줬습니다. 당연히 매출액에서 빼야 됩니다. 다음 매입 할인 탔는데 약속에 의해서 깎았으니까 매입액에서 빼야 되고, 매입 환출 탔는데 내가 5천원치 돌려주면 이것도 역시 매입액에서 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다. 충당부채, 이거 우리 회계운용사 하면서 했던 거죠.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 자산이나 거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번도 맞습니다. 3번,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으로 따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4번, 우발부채도 충당부채와 동일하게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우발부채도, 우발자산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우발부채도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9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자, 단기제품 제조원가 공식 3개 꼭 좀 외워주셔야 되겠죠. 단기 총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더합니다. 물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더하면 기본원가 또는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요. 두 번째로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더하면 이것들 가공비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기초 제공품 제고액 플러스 단기 총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제고액 이렇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단기 총제조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다음 제품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 여기서 구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어디에 제품 매출원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틀린 거 찾는 거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단기에 투입된 원재료를 과대 계상하였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재료비가 올라갔단 말이네요. 재료비가 올라가면 단기 총제조 원가가 올라갑니다. 단기 총제조 원가가 올라가고요. 이 단기 총제조 원가가 올라가면 이 단기 총제조 원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제품 매출 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요게 올라가게 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올라가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매출 원가가 올라가네요. 1번은 원재료를 과대 계상하면 제품 매출 원가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야기됩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미칠 뿐만 아니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제품 매출 원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1번 영향을 미칩니다. 2번 공장 직원 복리후생비를 과대 계상했다. 똑같습니다. 자, 요거 공장 직원 복리후생비니까 노무비가 되겠죠. 공장 직원 복리후생비니까 직접 노무비가 아니라 제조간접비가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제조간접비가 올라가면 단기 총제조원가가 올라갑니다. 단기 총제조원가가 올라가면 이 단기 총제조원가가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올라가겠네요. 이게 올라가면 제품 매출 원가도 올라갑니다. 똑같습니다. 1번, 2번 마찬가지입니다. 1번은 직접 재료비가 올라가면 나머지도 다 올라가고 제조 간접비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다 올라갑니다. 예, 2번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번, 단기 기말 제공품을 과대 계산하였다. 자, 제공품, 기말 제공품이 과대됐습니다. 즉 이게 올라갑니다. 빼기가 올라가면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내려갑니다. 왜? 많이 빠지니까. 자,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제품 매출 원가도 내려갑니다. 다 영향을 미칩니다. 답은 기초 제품을 과대 계산했다. 자, 기초 제품 재고액이 과대 계산됐습니다. 이게 과대가 되면 제품 매출 원가는 뭐 올라갑니다. 자,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이러네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은 보니까 1번, 2번, 3번은 보니까 어떻게 됐다? 이것들이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단기 총 제조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제품 매출 원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4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4번은 어디에만 영향을 미친다? 제품 매출 원가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으며 9번 문제는 이 공식을 아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이며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전산에게 1급 시험 치시거나 전산 대무 시험 치시면서 이 공식을 못 외우고 있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한두 문제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몇 줄 안 되니까 꼭 좀 외워주세요. 자, 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원가 계산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원가 계산입니다. 제조원가는 일정한 제품의 생산량과 관련시켜 집계하고 계산합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제조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에 의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1번, 2번 맞습니다. 3번, 제조원가는 직접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더한 것이다. 틀렸죠?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직접 원가란 말은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한 원가로서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죠. 판매비와 관리비는 사무실에서 영업활동에 쓰는 겁니다. 제조원가가 아닙니다. 제조간접비가 더한 것이 단기 총제조원가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며 3번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닙니다. 이게 제조간접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고요. 답은 제조원가는 그 발생의 경제적 효익 또는 인과관계에 비례하여 관련 제품 또는 원가 배분에 직접 부과하고 직접 부과가 곤란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제조원가 원가를 배분할 때는 인과관계에 따라서 비례하게끔 배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부과가 곤란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배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정도 될까요? 수혜 기준 또는 첫 번째는 인과관계, 수혜 기준. 그리고 한번 적어볼까요? 요게 첫 번째는 인과관계가 되겠죠. 관계가 되고 두 번째가 수혜 기준이 될 거고 수혜 기준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부담 능력이죠. 부담 능력 기준. 이런 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11번.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단기 총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단기 총제조 원가 구하는 공식입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됩니다. 자, 아래에서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재료비 50만원. 요거 그대로 적었습니다. 직접 노무비 40만원. 요거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음, 자, 제조 경비인데요. 제조 경비는 직접 제조 경비와 제조 간접비 둘 다 제조 간접비입니다. 따라서 이 10만원과 이 20만원을 더하면 돼요. 이거 몽땅 다 더하면 됩니다.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몽땅 다 더하게 되면 요거 두 개 더하니까 90만원, 요거 100만원, 120만원. 따라서 당기 총재정원가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원가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유리합니다. 동종 제품의 연속 대량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원가 계산은 평균법에 의한 원가 계산보다 간단하여 정확성이 틀려진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종합 원가 계산에서 완성품 환산량의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있습니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이 사용 안 됩니다. 그런 반면에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이 사용됩니다. 이 차이가 있고,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기초 제공품이 사용 안 되는 평균법이 훨씬 계산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선입선출법이 기초 제공품이 사용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합니다. 대신에 계산이 복잡한 대신에 원가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보니까 자, 선입선출법에 의한 원가 계산은 평균법에 의한 원가 계산보다 간단하여 아닙니다. 복잡합니다. 왜? 기초 제공품이 사용되기 때문에. 다음, 정확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이 사용이 되고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입선출법의 계산이 복잡한 대신에 원가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원가 흐름 또는 물량 흐름의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성품 환산량은 당연히 다르게 계산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평균법으로 했을 때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했을 때는 완성품 환산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 제조원가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해도 동일하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초 제공품의 사용 유무입니다. 기초 제공품이 사용이 되면 선입선출법, 사용되지 않으면 평균법입니다. 따라서 기초 제공품 이 자체가 없다면 평균법으로 하든지 선입선출법으로 하든지 원가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13번. 다음 자료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 답은 1번이네요. 공급연월일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되나요? 작성연월일이죠. 작성연월일, 즉 세금계산서가 만들어진 날이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급연월일은 제품 또는 상품이 나간 날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고 모든 세금계산서는 작성연월일을 기준으로 처리가 됩니다. 두 번째,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작성연월일, 여기에 나와 있네요. 공급가액과 부가세,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13번 이런 문제를 틀리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내가 정말 틀렸더는 안 되는 걸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시험 칠 때 안 틀리면 돼요. 자, 14번입니다. 다음 중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때 아닙니다. 답은 1번입니다.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때입니다. 자, 요것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팔고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먼저 상품권을 팔 때 회계 처리, 처리입니다.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먼저 현금을 받았다 쳐요. 현금 10만원짜리 받았다 치고요. 다음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입니다. 선수금 1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가요. 상품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상품과
상품과 교환할 때 처리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선수금을 떨어버리고 10만 원을 떨어버리고 상품 매출 10만 원 이렇게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거래의 경우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때가 팔린 거로 보지 않습니다.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이렇게 선수금으로 처리해놨다가 빚으로 잡아두었다가 이 상품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상품과 교환할 때 실제로 상품 매출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에 팔린 거로 봅니다. 맞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맞습니다.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에 조건부 판매의 경우 즉 조건의 성취가 되면 그때 팔린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그렇죠. 그리고 기한이 지날 때 판매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14번 같은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표시하셔서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즉 과세표준이란 말은 팔렸단 말이죠. 판 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첫 번째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된 재화의 가액 즉 다시 말해서 팔았는데 도달하기 전에 파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샀다고 생각해 한번 해보십시오. 택배로 온라인으로 무엇을 샀습니다. 근데 받아봤더니 다 부서져 버렸어요. 돈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안 주죠. 파는 입장에서는 돈 못 받습니다.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훼손 부서지거나 일부가 부서지거나 멸실 없어지거나 이런 거는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즉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단 말은 팔린 거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다음 포함되는 거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 환입된 재화의 가액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상품을 팔았는데 이걸 되돌려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팔린 게 아니죠. 2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3번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자 이거는 팔린 거로 봐야 됩니다. 자 관련되지 아니한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을 포함이 되고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답은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깎아 준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며 자 요거는 제가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 29조입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1번부터 5번까지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조인이 될 것은 아니지만 이게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놓으니까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물품이나 두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 대가의 결정 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거, 할인해주는 거 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말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즉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는 6번까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자 요게 지금 깎아주는 거, 할인해주는 거 이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환입된 재화의 가액 이것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환입된 재화의 가액이 있습니다. 이게 환입된 재화의 가액 이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도 뭐 과태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번도 안 됐던 겁니다. 3번 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된 재화의 가액. 자 3번도 보기에 나왔습니다. 이 보기가 여기죠. 자 1번 파손, 훼손, 멸실, 재화의 가액입니다. 요 3번에 의해서 이것은 뭐 과태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태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4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요것도 나왔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직접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아니한 것은 어디에 과태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3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이잖아요. 관련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관련되지 아니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던 겁니다. 4번 한번 봐요.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은 연체이자, 연체이자도 재화의 공급, 즉 과태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음,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에서 할인해 준 금액,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과태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요 1번부터 6번까지네요. 이런 것들은 과태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마 한 두서너 번 여러 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익히실 수 있습니다. 말 토시 하나 다르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내용도 부가가치세 법이니까 법이고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므로써 15번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어요.